네, 김병기 의원까지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오는 국회 속보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가 오늘 함께하는 뉴스인 이슈에는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대폰이 터질 정도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화 그리고 문자를 받았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비박이 어제 갑자기 돌아서면서요. 친박계 의원들이 오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잠수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공개 발언 전혀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 이정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최고위원들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바로 비공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청와대에서는 오늘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 없었고요. 이 회의 직후에는 청와대에 4월 퇴진하시라 당론으로 다시 만들어서 올렸다고요. 네, 그렇게 지금 당론으로 정해서 지난번 네. 정했죠. 그걸 이제 청와대에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정치권 모두가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에서 친박 특히 뭐 최고위가 다 친박으로 현재로서는 지금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분 비박이 있었는데 그분 아예 사퇴를 하셨으니까 친박분이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친박과 비박이 탄핵 저지냐, 탄핵 네. 통과냐, 뭐 이런 뭐 비박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두 개를 놓고 뭐 승부수를 지금 벌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친박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서두 발언도 없이 바로 비공개 회의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허원재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이 뭐 곧 있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네. 4차 담화라든가 뭐 그런 것에 담을 수 있도록 지금 청와대에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탄핵이 될까요? 지금 일부 친박 의원들까지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친박 의원들은요, 친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이제 낙인 효과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일어날 겁니다. 친박이라고 하는 그게 본인 거기에 붙어 있는 한 네. 앞으로 정치 생명 유지하기 힘들다.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친박계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요번에 그 차를 갈아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친박으로 됐지만 나는 요번에 전향을 한다. 그래서 탈박을 하는. 네. 근데 국회의원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에 한 10배 이상 더 관심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려면은 요번 이 탄핵 열차의 마지막 탑승을 하는 친박 대우에서 이탈해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는 친박들도 꽤 네. 여럿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이쪽으로 차를 갈아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시도를 하는 친박 의원들이 여러 명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마 12월 9일이 대통령 탄핵에 투표한 날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새누리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연 이제 그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국회 안에 본회의장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투표 직전에 다들 나오느냐 뭐 등등에 따라서 이제 새누리당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전개될 것인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계기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일단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제 아마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친박 지도부는 이것에 대해 추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이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친박 의원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가결될 경우에는 친박의 어떤 존재 이유 즉 자신이 어떤 그 당원 1호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을 당 지도부가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막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친박 지도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제 뭔가 선택을 할 때가 왔다. 즉 뭐냐면 이제 비박계들은 아마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하든지 아마 내부적인 어떤 새로운 당권을 인수받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당의 진로를 이제 결정할 텐데 아마 그날 또 아마 새누리당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박계의 일명 변심, 친박계의 이탈까지 이정현 대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지난달 30일에는 야당이 탄핵한다고 손에 장을 찢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발언 때문에 두고두고 회자가 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두 가지 발언 저희가 비교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임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내려놓기로 했잖아요. 야3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여당하고 협상을 해서 오늘 그만두게 하든지 내일 그만두게 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저하고 손에 장 지지게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을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예? 대표님, 그 야당이 탄핵을 실천하면 뜨거운 장에 손을 지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말하자면 사실이 아닌 그런 보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탄핵을 하게 되면 강행을 하게 되면 장을 지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즉각 사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1월 달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탄핵 가결하면 장을 찢겠다고 기자들은 해석했는데 그게 네. 아니고 대통령 즉각 퇴진하면 장을 찢는다라는 말이었다라고 하는데 글쎄 뭐 다들 아마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걸 저렇게 또 해석을 할까 싶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이정현 대표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야당이 협상에 응할 경우, 야당이 협상 안 응할 경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협상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협상을 응하지 않거나 또 탄핵을 바로 밀어붙일 경우 손에 장을 지겠다. 그러니까 야당이 협상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쓴 말인데 결국에 저 말 자체가 이제 이 12월 9일 날 어떤 이 탄핵안을 이제 표결하고 함으로써 사실 헛말이 되어버린 것인데 사실 저 말 때문에요. 어저께 지난 주말에 국민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정현 대표가 장을 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친박 계원들이 계속 저는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 어떤 입장에서 보면 뭐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든지 내 손에 장을 쥐는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국민 정서를 더욱더 자극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장을 지진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어떻게 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네. 궁금하지만 사실은 뭐 이정현 대표 시간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감 시작되기 전에 정세균 대표 발언을 가지고 네. 그때도 정세균 의장이 물러가든가 내가 죽든가 결판을 내겠다고 했는데 일주일도 못 가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얘기도 그런 연장선상의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요, 오늘 이제 탄핵 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청와대가 어떻게 이제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친박 의원들이 일제히 말문을 닫은 다음에요. 박 대통령이 혹시 이번 주에 4월 말까지 퇴진하겠다 혹은 즉각 내려가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을지 대국민 담화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국민들의 탄핵 열기를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4월 퇴진을 밝혀가지고는 그거는 국민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에는 뭐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즉각 하야 문제나 즉각 퇴진을 얘기를 하거나 즉각 퇴진과 함께 사법 처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수준까지 가야 그래야 이제 분노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박 대통령이 사법 처리 받는 문제라든가 즉각 하야를 얘기하고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수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이걸 다 인정하고 과연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4월 퇴진, 6월 대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민심을 거스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월 퇴진, 6월 이제 뭐 대선 그렇게 뭐 탄핵으로 가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 탄핵으로 가게 되면은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이제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죠. 네. 근데 문제는 탄핵이 되고 나면 대통령은 현행법상 사임을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국회법 134조에 보면 소추의결서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에서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결국 이 법대로면 대통령이 탄핵이 된 뒤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임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순실
일당들이 한 행위를 볼 때 도저히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린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여론이 높은 것인데 실제로 탄핵으로 가게 되면 가운데 그만둘 수도 없게 되고 더 길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하여튼 국민들의 여론과 현실적인 거를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도지사 같은 경우는 국민 소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당리당략에 따라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박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요. 지금 청와대는 긴 침묵에 빠져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놓치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눈물 연기를 이번에 하실 수도 있다 치고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당신 한 말씀만 하시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자 질문을 받으면서 기자들에게 신랄한 질문 속에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 감성적 호소를 할 것 같아요. 또 나는 확실하게 물러가겠다. 한두 달을 못 참아주느냐.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18년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 한강을 넘어서 총과 칼로 정권 잡은 것도 알고 누구보다도 수성의 귀재입니다. 절대 박근혜 대통령은 안 물러가니까 이르면 내일 발표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비박계 때문에 지금 약간 시나리오가 틀어졌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패닉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그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회의 그 서로 마이크 잡으려고 하거든요. 최고위원들이. 근데 아무도 네. 발언 신청을 안 했다. 또 청와대 대변인이 매일 하는 브리핑을 오늘 안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침묵은 무슨 침묵이냐. 패닉으로 인한 도피성 침묵이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은 이 순간에 무슨 말을 혹시 잘못하면은 더 뭐라고 할까 국민들 화를 돋굴 수가 있는 그런 네. 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발언 자체를 좀 피하는 그런 전 도피성 침묵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반전을 노릴 것이다. 저 박지원 위원장의 저 얘기 저는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가지만요. 과연 그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안 그려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 감성적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적 여론이 돌아서 갖고 그러면 탄핵이 무산이 될까요? 네. 저는 이미 그 단계를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 선택지는 이제 거의 없다 해도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청와대 대응이 제가 보니까 계속 네. 이제 한 박자 늦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2차 담화나 1차 담화 때 지금 3차 담화 때 했던 내용들 이야기했더라면 상황의 반전은 좀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그 지난 3일 집회 같은 경우도 청와대도 그렇고 국민행동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는 좀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그 주최 측에서는 뭐 많이 모여야 한 100만 정도 모이지 않겠는가라는 그 정도 예측을 했었고 네. 청와대도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즉 이제 대통령이 막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만나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경우, 그다음에 비박계 의원들을 만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좀 뭐 중진들을 어떤 만나는 경우, 뭐 이런 등등을 해서 대통령 메시지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었는데 문제는 그날 집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국민들의 요구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것이 되면서 모든 시나리오는 일단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정말 이제는 눈물로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방법 아마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4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을 그동안 많이 번복해 왔기 때문에 검찰서 받겠다고 그러다가 또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여론들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와대의 대응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실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전망합니다. 저는 뭐 실기라든가 내용에 관계없이 7, 8일쯤에는 대통령이 어떤 형식이든 뭐 말씀 이야기를 네.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9일 탄핵이 뭐 가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결이 거의 된다고 본다면은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에서 결정이 내리면 대통령은 그걸로서 끝나기 때문에 네. 뭐 9일 탄핵 이전에 뭐 비박이든 무슨 그런 것을 떠나서 국민한테 정말 자기의 이야기를 한번 하는 그런 기회는 갖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감성에 호소하는 정책은 전혀 이제
그 작용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왜 그런가 네. 하면 지금 그 서문시장도 좀 탈이 있었죠. 이제 보면은 주된 것이 그 탄핵 소추의 주된 내용이 그 공소장에 관한 것이거든요. 근데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적 없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뭘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변 사람을 관리를 잘못한 그 잘못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탄핵받을 이유도 없고 사임할 이유도 없죠. 네. 그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국민들 여러분 뭐 저를 뭐 좀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죠. 기본 네.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사실 청와대에서 별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앞에 네, 뭐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땐 더 이상의 시나리오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 네.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 외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지는 없다고 보는데 그 지난번 3차 담화 때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또 한 번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뭔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현재 상태대로 비박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거의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마이크 앞에 설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오늘 결정적인 정보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한 분들이 국정조사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빈 의자가 군데군데 뛰었던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했던 국정조사 보시겠습니다. 참 비서실장까지 애는 쓰셨는데요. 말이 잘 나오지 않으시는 모양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양해해 주시면 실장님 대답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양해할 수 없어요. 실장님 대답하세요. 이거 청와대에서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해명 자료 띄웠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낸 대로 그대로 정확합니다. 이때도 관저에 있었습니까? 예? 해경청장에게도 전화를 해서 상기 말귀는 못 알아듣으세요? 예? 10시 반 이후 그 10시 반 10시 그러니까 10시 반 이후라고 하는 시간에 뭐 왔는데 보호하기는 여기 이렇게 계속 나와 있잖아요. 보고받았다고. 워낙 청와대에서는 이것이 팩트다라고 하면서 순발력 있게 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한다고 했지만 정작 오늘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 밑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겠다라고 하다가 질타를 한 몸에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국정조사, 국정조사를 보면요. 정말 네. 그 요란한 빈수레다. 네.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광욱 비서실장, 뭐 허원재 정무수석, 지금 요번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청와대 들어간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 뭐 좀 4월 16일 세월호 그날 사고 터진 날 뭐 청와대에 근무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안고 빠진 그 청문회가 되는데 오늘 가장 핵심은요. 경호실장이었어요. 박흥렬 경호실장. 이분은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요. 이 경호실은 요번 정권 들어오면서 이 박근혜 청와대의 최대의 특징이 경호실을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 이명박 청와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경호처고요. 이게 대통령실장, 지금 비서실장이 이 통제를 하던 그런 네. 곳이었는데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독립을 시켜서 이거를 했고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순실 등등이 뭐 누가 청와대 자기 집 드나들듯이 오고 갔는지 무슨 약품은 뭐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네. 가장 잘 아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기 첫 해 저도로 휴가 가지 않았습니까? 박흥렬 경호실장이 그때 같이 저도에 따라갔어요. 그럼 지금 일각에서 말이에요. 그때 김기춘 실장도 오고 최순실도 와가지고 거기 갔다 와서 허태열 비서실장이 경질되고 김기춘 실장이 들어섰다. 이런 얘기도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핵심이
박흥렬 경호실장인데 이분은 안 나왔어요. 핵심이 안 나오고 최근에 온 사람한테 저렇게 뭐 추궁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가 볼 네. 때는 아마 안 나온 이유는 위증을 할까 싶어서 아마 안 나온 것 같아요. 원래 네. 이제 경호실장은 그동안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이제 국정 그 할 때 항상 배석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경호실 차장이 나왔고 또 이제 경호본부장이 나오고 이제 박흥렬 경호실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본인이 와서 뭔가 이야기나 답변을 하면 이게 나중에 다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호실장 자체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이번 사건의 핵심 보면 지금 세월호 7시간도 그렇고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약품 문제도 그렇고 이게 다 경호실 소속입니다. 네. 경호실장이 총괄하는 그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네. 특히 이제 그 유영하 변호인이 대통령의 사생활,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출석하지 않았는데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출석시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박흥렬 지금 경호실장은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즉 최순실 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청와대에 무시로 드나들었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경호실상 밝힐 수 없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동선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일제히 빈 의자로 마이크 앞에 서지 않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오늘 무주공산처럼요 의혹을 불꽃놀이처럼 터뜨렸습니다. 박영선 의원은요 발모제까지 거침없었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탈모제를 8알씩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2년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군지는 지금 의무실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이 프로스카라는 약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데 탈모, 발모 치료 시에는 5분의 1을 절단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스스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8정을 받아갔다는 거는 이거는 탈모, 발모 치료제로 받아간 것이 확실한 거죠. 전립선 비대증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발모제를 누군가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줬습니다. 이러다 국민들이 제약관계 전문가가 되시겠어요. 발모제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사실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많은 분들은 보고 싶어 할 텐데 말이죠. 오늘 국정조사 저걸 잠깐 보니까 정말 맹탕 국정조사다. 네. 적어도 야당 의원들 더군다나 박영선 의원 정도 되면은 중진 의원이고 비중 있는 의원이면은 본질적인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 또 대통령 하나, 얼굴에 빨간 줄이 뭐 가는 발모제든 탈모제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머리 빠지고 해서 탈모제도 쓸 수 있고 발모제도 저는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분들이 또 썼을 수도 정말 있죠. 언론에서 네. 나지 않은 거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정보를 좀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함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은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아까 한강옥, 허원재 두 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지금 임명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게 세월호 7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충분히 파악하고 나름대로 충분히 그런 청와대에서 내놓은 자료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국정조사에 나간다는 그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화는 그거 뭐 좀만 들여다보고 그러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어벙벙한 소리 하면서 그거 보면은 청와대 현주소가 정말 바로 드러나고 청와대가 멘붕 상태고 패닉 상태라는 것이 정말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네. 들어서 그런데 정말 지금- 안타까워요. 지금 고 교수님 말씀이 옳아요. 최근에 뭐 이거 청와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세월호 7시간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거 알고 나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죠. 근데 청와대 경호실에서요. 제가 추정컨대는 저 한강옥 비서실장과 허원재 정무수석에게 그날 정보를 안 줍니다. 안 네. 줘요. 이 정보 들어와서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 윤창중 대변인이요. 그때 대통령이 천안함 3주기에 참석한다라는 거를 그 당일 발표를 한 게 아니라 2, 3일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 경호 원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2, 3일 후에 어느 행사에 갈 거란 대통령의 동선을 알린 셈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박흥렬 경호실장이요.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과거에는 이 경호처장인 비서실장이 통제를 하니까 부하였으니까 부하가 어떻게 그 상관한테 그렇게 세게 들이받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경호실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거기서 여실히 드러나고요. 이 박근혜 인수위 시절에 이
인사 발표 있잖아요. 네. 국무총리를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발표하면서 경호실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한참 후에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청와대가 이 경호실을 얼마만큼 중시했는지. 그러니까 저 한강욱 미안하지만 허원재 저분들에게는요 경호실에서 정보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때리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때렸냐고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해보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정농단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고리 3인방 그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만 이 공유했고 거기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지금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책임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별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해야죠. 그래야 맞는 얘기인데 오히려 입을 닫아버리면은 더 국민들의 반발만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국정조사한테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중계되기 네네.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조사의 본 취지에 맞게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질문이 이루어지고 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 또는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몰고 가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탈모제의 경우에 만약에 쓴 것이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쓴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뭐 그걸 따진다고 한다면 몰라도 누가 썼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뭐 태반 주사를 맞았느니 뭐 무슨 배국 주사를 많이 하는 문제도 혹시 세월의 7시간 동안에 그런 거 맞느라고 제대로 국정을 네. 안 챙긴 거 아니에요? 그런 비난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고 왜 그런 걸 맞았냐고 하게 되면은 이건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국정농단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고 흥미 위주의 그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유영하 변호사, 그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도 대통령도 여성으로서의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 네. 관련해서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지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근데 사생활은 세월호 7시간과 직결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국정조사에서 변죽을 울리는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다 할 한방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국정조사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 말을 들어보면요. 대통령은 그냥 놓으셔도 된다. 이거 대통령을 비꼬려고 한 말일 수도 있는데 네티즌들은 가만히 있질 않고 있습니다. 한번 네. 보시죠.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현장 대응 능력의 문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놓으셔도 돼요. 7시간. 아무것도 안 해요. 인사만 잘해 주시면.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그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왜 됐냐? 대통령이 관심 없으셔서 잘 된 거예요. 잘 임명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는 거예요. 잘 임명만 하면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건교부 공무원 출신 정유섭 의원인데 아마 네. 이제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인사를 잘해야 된다는 걸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인사를 잘해놓고 뭐 본인 놀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기업체도 보십시오. 기업체 사장들이 CEO들이 놉니까? 인사 임명해두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본인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위에 혼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바쁘고 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있다라면 대통령도 계속 신경을 쓰고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는 게 바로 대통령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헤드쿼터라는 이야기가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할 때 보십시오. 그 새벽밤에 앉아서 모든 상황들을 점검하고 체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이 터졌는데 그럼 대통령 어디 계셨냐는 거죠. 300명이나 되는 이 승객들이 지금 침몰해 가는 상황에서 대통령 얼굴도 나타나지도 않고 다 서면 보고하고 아무도 대통령이 어딘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놀았다? 그게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 국회의원은 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네. 저분이 그 공무원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저런 식의 사고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장관들 그러면 다 하도 그냥 놀러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니 이거 많은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마 공분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을 가도 저 꼭대기까지 거의
중국하고 청나라하고 국경지대까지 지금 도망간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왕은 도망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재워줄 수 있을지 좀 우려되는데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있을 때 아무 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지 정말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발언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네. 더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저 조직 생활을 하셨다는 분이 왜 저런 얘기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가 침몰될 때 왜 당신이 뛰어가서 구해내지 않느냐 그걸 탓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야 하니 당신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밑에 사람들 지시를 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라. 그거를 왜 아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인데 저 양반 데려오면 마치 국민들이 박근혜 직접 내려가가지고 아이들을 구해내라 그걸 요구하는 것으로 네. 뭐가 좀 이 논점을 잘못 파가고 있어요. 이 100마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들을요. 오늘 신문에서는 일제히 이 한 장의 만평씩에 실었습니다. 워낙 박 대통령에 관한 문제는 객관적 실체가 나온 것도 아닌데 지금 친북 반미 세력이 똘똘 뭉쳐서 박 대통령을 난도질한다고 얘기하는 다시 살아난 윤창중 전 대변인도 있었고요. 100만이 나왔다고 해봤자 3% 아닌가? 그런데 누군가는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만평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창중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다시피 한 거니까 뭔가 제기를 노려야 되는데 이 제기 발판을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국면하고 거기다 갖다가 이제 제기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언론의 마녀 사냥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게 본인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지금 언론의 마녀 사냥에 의해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생겼다. 네. 뭐 그쪽으로 그러니까 박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신의 오디언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 재개의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거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거는 못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 소설가 이문열 씨가 모 신문의 기고한 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시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를 다시 써야 될 이 민주주의의 이 성숙한 이런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얘기되는 이 200만 촛불 혁명, 이 네. 성숙한 시민의식 이거를 어떻게 북한의 아리랑 그 축제 그러네요. 체전에 네. 비교를 하다니 저는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원래 칼럼은 말이에요. 보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보수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거를 묻기 위해서 원고청탁에 간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보수는 참 이렇게 확 개혁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더 들게 만든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합류를 했던데요. 대통령이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답을 했습니다. 죽을 죄가 맞다라고요. 이게 보수일수록요, 이런 국가 시스템, 법치주의, 이것에 대해 정말 단호해야 됩니다. 왜 대처수상이 했겠습니까? 대처수상이 나오면서 정말 무능과 그다음 법치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주의를 다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보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보수라고 하지, 저는 보수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친박과 보수는 좀 다르게 보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보수는 좀 부패한 보수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고 또 정유라 등등을 보면 정말 국가 공개 어떤 교육기관 자체도 어떤 농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정당하다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히려 보수들은요 정말 이런 문제, 즉 국가기관을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치적인 윤리를 세워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신 분들이 저런 식으로 뭐 죽을 죄를 졌냐, 무슨 네.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보수를 정말 왜곡하고 욕먹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랄까 이문열 작가 글 보면서 저도 좀 놀랐는데 만약에 보수가 죽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고 태어나라고 제언을 하고 싶었다면은 네. 기존에 지금 보수가 뭐가 잘못이 있었는지를 먼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이 3%에 불과하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양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고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문열 작가가 저렇게 얘기한 것은 일종의 이제 보수 세력의 위기감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런 위기감들을 좀 대변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일종의 이제 보수를 지향했던 많은 사람들의 위기감 같은 게 사실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들을 좀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지금 이분은 걷고 있습니다. 입장이 여러 번 바뀌셔가지고요. 뭐 정치란 여러 수를 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딜 가도 지뢰밭인데 우파의 괴멸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과연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말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그걸로 우리가 합의하면 좋지 않겠는가. 9일날 표결에 다 참여하기로 한 건가요? 그 9일 표결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기존 입장과 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수가 많이 줄으셨어요. 웬만큼 질문을 하면 이제 물어보지 말라고도 하시고요. 저는 김무성 대표를 최근에 그 언행을 보면서 네.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30여 년 이렇게 해온 정치를 한 3일간에 다 까먹은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저분이 뭐 대선 출마 포기 선언까지 하면서 이런 탄핵에 앞장서겠다 이런 그 어떤 각오랄까 결기를 밝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뭐 박근혜 대통령은 기에 눌려갖고 레이저를 맞으면서 상당히 굴욕적인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정말 현재와 같은 아까 뭐 일부 나왔습니다만 특공과 반칙, 변칙 이렇게 익숙한 그런 기득권 보수 세력, 낡은 보수와 절연을 하고 정말 새로운 보수를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통해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새롭게 어떤 보수 세력을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 결국 나라라는 것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굴러가는 게 바람직한 차원에서 한번 큰 역할을 하겠다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정말 본인에 대한 평가대로 30시간의 법칙 말하자면은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다. 신뢰를 갖지 못하는 정치인이다. 이러한 그 평가대로 이번에 탄핵 이런 국면에서 오락가락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무성 대표 전 대표 그러한 기대라든가 또 정치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앞으로 어떤 분이 정치를 하든 이러한 김무성 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의 어떤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아마 여론을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김무성 대표 생각으로는 탄핵을 가고 탄핵 심판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4월 달 정도면 탄핵 심판 가는 때하고 비슷하기도 하니까 그냥 그 큰 무리 없이 소위 질서인 퇴진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라는 사태를 보고 나서 더 이상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말이에요. 우파 분열을 어떻게든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 뭐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럼 친박과 헤어지는 것이 우파 분열이고 그게 결국에는 보수의 괴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친박들의 행태를 보면 그 썩은 환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 몸이 재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일을 이게 뭐 우파 분열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을 얼마만큼 안이하게 보고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수세력 괴멸에 대한 우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요. 저는요 이번 9일에 대통령이 뭐 탄핵이 국회에서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새누리당이 될 겁니다. 새누리당 해체해라. 물론 이제 비박계는 뭐 억울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안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도 못하고 한 그 집권 여당의 책임을 져야 되면
새누리당은 해체돼야지 마땅한 네. 집단이에요. 근데 해체를 앞에 두고 다시 무슨 보수 개멸 재집권이 물 건너간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건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죠. 저는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지금 역사적인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비박계의 어떤 대표 주자로 그동안에 이제 자리매김돼 왔는데 그런 이미지와 그런 어떤 위상들이 한꺼번에 다 저는 무너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비박계에서도 나름대로 이 의견들을 관철했던 사람은 유승민 전 대표였지 원내대표였지 김무성 전 대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위상은 더 올라가고 김무성 전 대표의 위상은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더 앞으로 보일 거라고 봅니다. 사즉생, 생즉사 어떤 것일지는 국민들이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모든 여권의 자중질환을 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요.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알자지라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요. 현 정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접적인 부정적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been closely following with great concerns. People have been expressing their anger and frustrations about the lack of good governance within the government. When I return to Korea, I will need to discuss with some community leaders and my friends on what and how I can contribute as a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my motherland, Korea. 네, 고국 정부의 통치력 부족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제 시동을 거시나요? 고지가 보인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아마 비행기표 끊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오시면 이제 아마 1월 중순, 제가 생각할 때는 1월 중순보다 좀 빨리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대선 일정 자체가 좀 빨라지면서 지금 사실은 원래 12월 대선 같으면 지금 만약에 대선한다면 거의 이제는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뽑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만약 내년 6월 대선이란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와서 지금 알리고 국민들한테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히고 굉장히 시간이 없이 빨리 움직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어떤 처리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도 보면 이제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한 어떤 질타를 하고 있죠. 근데 고민은 그럴 겁니다. 과연 그럼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문제가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명함까지 나왔던데요. 네, 반기문 대통령 추대 국민 대통합 추진위원회 글쎄 뭐 질의기도 그런 합니다. 단체들하고 해봤자 제가 볼 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저기 나와보시는 분들 다들 이제 정치를 좀 이렇게 뒤에서 은퇴하신 분들 이전에 물러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법적 조치하겠다고도 네. 그러니까 발언을 아마 하셨네요. 저런 분들은 이제 예각에서 어떤 반 총장의 어떤 좀 명성을 얻겠다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거나 하는 분들인데 실제로 그러면 국회 내에서 과연 어떤 세력이 할 것인가? 그리고 네.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도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같으면 그래도 백마 타고 오는 현인의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한 달 2등 정도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와서 과연 그럼 새누리당 친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비박계하고 할 것인지 지금 비박계는 오히려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 중심으로 좀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또 TK 중심으로 해서 네. 다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지금 뭐 제4지대를 만들는가 하겠지만 반기문 총장이 와도 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혹시나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지금 뭔가 아직 컨센서스 이루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반 총장이 와도 어느 쪽으로 갈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일 겁니다. 저는 반 총장이 네. 오시더라도 저분이 황무지를 개척하고 길을 새로 닦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닦여진 길에서 늘 1위를 아주 최고 실력을 발휘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과연 들어와서 이제 뭐 여러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네. 판단도 하시겠지만 과연 이 험난한 정치판에 뛰어들 것인가. 그 점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지지 기반도 무너진 상태이고 네. 또 정치, 현실에 대해서 본인은 한 번도 거기에 뛰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처럼 정치권에서 닳고 다신 분도 이 오판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과연 저렇게 닦여진 길에서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평생을 지내신 분이 이 험난한 정치판에 뛰어 들어와서 네. 과연 대통령까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판단을 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회의적으로 좀 보는 입장입니다. 대선 가능성이 좀 높았다고 많은 분들이 보시나요? 저 국민통합추진위원회 명함이라는 것도 정작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역대 총리를 역임하셨던 분까지 질비한 화려한 면면의 분들이 다 올라가셨더라고요. 원래 대선 가까워지면은
특정한 후보나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어찌됐든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반 총장이 서로 교감을 갖고 이런 일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오히려 그게 정치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항상 나중에 어떤 대선이나 어떤 대선일자도 다 마찬가지지만 미리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오히려 나중에 부담이 돼서 나중에 어떤 행보를 보일 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지금 이제 모인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는 나중에 가서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으로 정치에 이렇게 데뷔할 때 안풍이라고 이른바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중에 대선까지 연결되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반 총장이 들어와서 정치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그 앞길은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전직 총리, 쟁장한 분들, 그다음에 또 이회창 전 대선 후보라든가 네. 고건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들어있는데요. 또 재밌는 게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이 네. 친박계 마청이라는 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반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뭐를 좀 하려고 해도 그럴듯하게 해야죠. 여기다가 서청원 의원을 이게 집어넣으면 이게 과연 반 총장이 대선 가도 이게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굉장히 어설픈 이런 정무 기획이 벌써부터 이게 반 총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요. 반 총장에게 이제 청신호가 아니고 이건 적신호입니다. 아니 여기 추진위원회 관계자란 분이 어르신들, 명함에 오르신 어르신들은 서청원 의원은 좀 빼달라, 친박이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 제대로 된 협의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그 자체가 저게 실체가 좀 불확실한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냥 저런 모임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그것뿐이지. 네. 앞으로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걸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활동을 재개하시는 분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일 때 떨어뜨리려 나왔다는 이분이요. 이제는 김기춘 전 실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됐습니다. 해산 결정 2달 전인 2014년 10월 김기춘 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 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비망록에 뚜렷이 적혀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이끄는 대통령 비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너무 세게 컨트롤한다는 그런 비난도 있지만 이건 섞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시위, 촛불 시위의 와중에 사실 이제 프랭카드가 많이 붙었어요. 이석기 네. 석방하라, 통합진보당 해체 진실 밝히를 했는데 굉장히 참여했던 시민들이 좀 싸늘한 반응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의 어떤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김기춘 실장이 어떤 이제 헌법재판소 박한재 소장의 어떤 이 선고 날짜를 좀 단기라든지 올려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통합진보당의 본질 자체, 즉 해산이 이루어졌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바뀐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을 틈타서 이제 통합진보당이 자신들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촛불 민심을 좀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현장에 제가 보면 상당히 견제하는 듯한 시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나와서 하는데 자칫 이런 것이 민노총의 어떤 성과급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왜곡될 경우는 사실 보수 측의 공격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순수성 자체를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물론 통합진보당이 다시 어떤 부활해야 하겠다는 움직임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본질 자체는 바뀐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정희 전 대표의 비망록에서 조금 약간 오버한 게 보이는 것이요. 거기에 이제 통진당 해산 판결 연내 선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지시했다고 하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네. 헌법재판소에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적혀 있다고 하면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해산 판결이 연내에 선고되지 않겠냐. 그걸 이제 메모를 해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진보당 내에 주사파 또는 북한이 쳐내려올 때 같이 여기서 일어나자고 하는 그야말로 반역적인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해산이 된 것이지 무슨 통합진보 당원들이 전부 뭐 공산당원이라든지 주사파는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합진보 당원들과 통합진보당을 장악한 그런 이석길 중심한 그 세력과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단순히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암투병이라는 루머까지 나왔지만 남편이 해명에 들어갔네요. 암투병까지는 아니지만 아팠다고요. 네, 굉장히 아마 심하게 좀 아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마 그 통합진보당 해산된 이후에 뭐 몇 년 동안 이제 모습을 안 드러냈는데 본인도 굉장히 좀 마음 심적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아마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통합진보당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집회 때 보면 그 청와대 뒷산을 통해서 청와대를 한번 그 침투하려고 하다 4명이 네. 이제 붙잡힌 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경북 민권연대 소속 4명인데 사실 이분들도 예전에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런 행태를 보면 여전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어떤 진실 자체 이것 자체에 어떤 변함은 없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아마 이런 공간을 통해서 활동 영역을 좀 넓혀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오는데 2012년 대선 때 이정희 당시 통진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 해가지고 오히려 박근혜 후보 표를 붙여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저런 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저 통진당 해산이 그때 이것 때문에 된 거다 이렇게 들고 나오면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그 좀 지지율을 다음 주에 조금 올라가게 해주는데 또 기여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국민의 거대한 민심의 바다가 그 지금 촛불 집회로 이제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푸른 바다에다가 빨간불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바다색이 푸른색이 빨간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또 너무 인형 공세로 간다거나 보수 진보의 어떤 대결 구도나 종북 뭐 그건 이른바 아니죠. 빨갱이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기 그건 시작하면 아니죠. 굉장히 안 되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상황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죠. 진보와 보수 그 가름은 촛불 행렬로는 이미 아니라고 많이들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은 분이 있으셨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요. 왜 이분 생각만 하면 계엄령, 부역자, 엑스맨 이 세 글자만 항상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여성 그 당 대표를 하시고 또 그동안 서울에서 사실 5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래서 충분한 정치적 내공을 쌓았고 그런 내공이 야권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할 걸로 예상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 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은 그동안 추다르크라는 뭐 좋은 별명을 가졌습니다만은 추키호테, 돈키호테를 하면서 그럴 정도로 좀 헛발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실수를 연발을 하시면서 많은 신뢰를 잃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뭐 이제 오늘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시겠다던데요. 맞고 맞으면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가셨다고 하는데 정말 앞으로는 문재인 대표라든가 더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어떤 당리당략적인 정략적인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만 바라보시고 정치를 해주시고 당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정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추미애 대표가 법조인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을 하면은 내년 1월까지 선고가 있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절차상 왜 그런가 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형사 절차,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 닫만 하더라도 한두 달 넘어가거든요. 근데 네. 그게 1월까지 선고가 있다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그런 선동에 불과합니다. 아, 거짓말까지. 그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때 가서 얘기입니다. 한번 저희가 또 예.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같이 커플처럼 한 케이스로 묶이는 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때문에 1월이란 말이 자꾸 나왔던 건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급기야는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로 탄핵 가결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니까 문재인 대표 한마디 하면 추미애 대표가 오늘 무슨 이야기 했냐면
이 의원직 국회 해산 또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사실 우리 법에 국회 해산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사퇴할 경우에만 국회 해산이 되는데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이제 의원직에서 사퇴할 각오로 탄핵 가결에 나서야 된다 하니까 또 추미애 대표가 저 국회 해산을 목표로 해서 나서야 된다. 아직 이거는 좀 설익은 이야기지만 일단 제안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버무렸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 좀 너무나 두 분이서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속된 말로 짜고 친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가 뭔가 실수하는 게 그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오기 때문에 또 실무자들도 좀 추미애 대표가 좀 말을 갖다가 하는 것에 굉장히 조마조마해하고 있답니다. 또 오늘 또 무슨 사고를 칠까? 네. 근데 문제는 아마 추미애 대표가 뭐 또 워낙 또 고집이 세고 또 이렇게 보는 시각에 있어서 이제 본인 소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 탄핵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선장입니다. 그런 선장인 만큼 신중하고 뭔가 모든 사람들 아우르고 가야 되는데 네. 자꾸 갈라치기를 하고 혼자만 먼저 나가겠다고 해서는 이 상황이 지금 해결되지 않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정말 이제 야권 지지자들한테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추미애 대표가 움직이면 문재인 전 대표가 패키지로 따라다닙니다. 얘기가.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랑 뭔가 얘기한 것 아니냐. 문재인 전 대표가 교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당의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대선 후보.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대선 후보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은 광주 촛불 집회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무대도 못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현재 지금 야당을 좀 바라보는 일종의 시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대표의 가장 행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먼저 행동하기 전에 당원들하고 당내에서 하다못해 원내대표나 당내 의원들하고 최소한 상의하는 절차라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혼자 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짧게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서 마이크 못 잡은 게 추미애 대표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문재인 대표도 오락가락 행보를 한 게 맞죠. 맞으니까 그렇고 지금 이렇게 뭐 저기 국회 앞에서 말이에요. 본회의장 앞에서 탄핵 버스터 뭐 그 1시간씩 좀 연설하고 있다는데 아니 솔직한 얘기로 이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가 탄핵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뭐 다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추미애 대표의 경우에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나섰다가 정치적 그 역풍을 강하게 맞은 그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탄핵의 탄자도 못 꺼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문재인 전 대표도 탄핵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이 뭐 불신감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마이크를 안 준 거니까요. 이 새누리당이 잘못한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야당도 국민들이 더 헷갈려하고 뭐 할 때 더 그걸 정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도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리듬을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탄핵 이후의 얘기가 안 나와요. 여야 공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탄핵 이후 저는 뭐 탄핵이 끝나면은 이제 전국이 정돈이 되고 질서 있는 방향으로 가리라고들 예상을 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는 탄핵 이후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말하자면은 탄핵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아마 또 탄핵의 민심의 촛불들이 황교안 직무 대행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조기 퇴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헌재 앞에 가서 조기 뭐 판결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들이 잇따라 일어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정치권의 빅뱅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탄핵 이후 뭐 탄핵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국정을 안정시키면서 대선까지 끌고 갈 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저는 총리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황교안 총리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세울 것이냐 이게 탄핵 전에 일단 해야 된다 보거든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병준 내정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뒤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 하는 일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할 텐데 이걸 사사건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국정 혼란이 야기될 거라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매번 주말에 촛불 보면서 뜨거만 연발하고 일요일, 월요일 달라지는 정치권 소식 오늘 함께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에 한 10배 이상 더 관심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려면은 요번 이 탄핵 열차의 마지막 탑승을 하는 친박 대우에서 이탈해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는
친박들도 네. 여론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이쪽으로 차를 갈아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시도를 하는 친박 의원들이 여러 명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마 12월 9일이 대통령 탄핵에 투표한 날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새누리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연 이제 그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국회 안에 본회의장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투표 직전에 다들 나오느냐 등등에 따라서 이제 새누리당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전개될 것인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계기점이라 보거든요. 네. 일단 지금 정지성 원내대표는 이제 아마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친박 지도부는 이것에 대해 추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이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친박 의원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가결될 경우에는 친박의 어떤 존재 이유 즉 자신이 어떤 그 당원 1호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을 당 지도부가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막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친박 지도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때가 왔다. 즉 뭐냐면 이제 비박계들은 아마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하든지 아마 내부적인 어떤 새로운 당권을 인수받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당의 진로를 이제 결정할 텐데 아마 그날 또 아마 새누리당 운명을 가르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박계의 일명 편심, 친박계의 이탈까지 이정현 대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지난달 30일에는 야당이 탄핵한다고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발언 때문에 두고두고 회자가 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두 가지 발언 저희가 비교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임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내려놓기로 했잖아요. 야3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여당하고 협상을 해서 오늘 그만두게 하든지 내일 그만두게 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저하고 손에 장 지지게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을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예? 대표님 그 야당이 탄핵을 실천하면 뜨거운 장에 손을 지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말하자면 사실이 아닌 그런 보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탄핵을 하게 되면 강행을 하게 되면 장을 지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즉각 사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1월 달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탄핵 가결하면 장을 지지겠다고 기자들은 해석했는데 그게 네. 아니고 대통령 즉각 퇴진하면 장을 지진다라는 말이었다라고 하는데 글쎄 뭐 다들 아마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걸 저렇게 또 해석을 할까 싶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이정현 대표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야당이 협상에 응할 경우, 야당이 협상 안 응할 경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협상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협상을 응하지 않거나 또 탄핵을 바로 밀어붙일 경우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러니까 야당이 협상 응할 참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순실 일당들이 한 행위를 볼 때 도저히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린 그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여론이 높은 것인데 실제로 탄핵을 가게 되면 가운데 그만둘 수도 없게 되고 더 길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하여튼 국민들의 여론과 현실적인 거를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도지사 같은 경우는 국민 소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당리당략에 따라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박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요. 지금 청와대는 긴 침묵에 빠져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놓치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눈물 연기를 이번에 하실 수도 있다 치고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당신 한 말씀만 하시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자 질문을 받으면서 기자들에게 신랄한 질문 속에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 감성적 호소를 할 것 같아요. 또 나는 확실하게 물러가겠다. 한두 달을 못 참아주느냐.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18년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 한강을 넘어서 총과 칼로 정권 잡은 것도 알고 누구보다도 수성의 귀재입니다. 절대 박근혜 대통령은 안 물러가니까. 이르면 내일 발표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비박계 때문에 지금 약간 시나리오가 틀어졌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패닉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그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회의
그 서로 마이크 잡으려고 하거든요. 최고위원들이. 근데 아무도 네. 발언 신청을 안 했다. 또 청와대 대변인이 매일 하는 브리핑을 오늘 안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침묵은 무슨 침묵이냐. 패닉으로 인한 도피성 침묵이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은 이 순간에 무슨 말을 혹시 잘못하면은 더 뭐라고 할까 국민들 화를 돋굴 수가 있는 그런 네. 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발언 자체를 좀 피하는 그런 전 도피성 침묵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반전을 노릴 것이다. 저 박지원 위원장의 저 얘기 저는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가지만요. 과연 그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안 그려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 감성적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적 여론이 돌아서 갖고 그러면 탄핵이 무산이 될까요? 네. 저는 이미 그 단계를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 선택지는 이제 거의 없다 해도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청와대 대응이 제가 보니까 계속 네. 이제 한 박자 늦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2차 담화, 1차 담화 때 지금 3차 담화 때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했더라면 상황의 반전은 좀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그 지난 3일 집회 같은 경우도 청와대도 그렇고 국민행동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는 좀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그 주최 측 네, 김병기 의원까지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오는 국회 속보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가 오늘 함께하는 뉴스인 이슈에는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대폰이 터질 정도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화 그리고 문자를 받았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비박이 어제 갑자기 돌아서면서요. 친박계 의원들이 오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잠수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공개 발언 전혀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 이정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최고위원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비공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청와대에서는 오늘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 없었고요. 이 회의 직후에는 청와대에 4월 퇴진하시라 당론으로 다시 만들어서 올렸다고요. 네, 그렇게 지금 당론으로 정해서 지난번 네. 정했죠. 그걸 이제 청와대에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정치권 모두가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에서 친박 특히 뭐 최고위가 다 친박으로 현재로서는 지금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분 비박이 있었는데 그분 아예 사퇴를 하셨으니까 친박분이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친박과 비박이 탄핵 저지냐, 탄핵 네. 통과냐, 뭐 이런 뭐 비박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두 개를 놓고 뭐 승부수를 지금 벌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친박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서두 발언도 없이 바로 비공개 회의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허원재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이 뭐 곧 있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네. 4차 담화라든가 그런 것에 담을 수 있도록 지금 청와대에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탄핵이 될까요? 지금 일부 친박 의원들까지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친박 의원들은요, 친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이제 낙인 효과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일어날 겁니다. 친박이라고 하는 그게 본인 거기에 붙어 있는 한 네. 앞으로 정치 생명 유지하기 힘들다.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친박계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요번에 그 차를 갈아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친박으로 됐지만 나는 요번에 전향을 한다. 그래서 탈박을 하는. 네. 근데 국회의원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쓴 말인데 결국에 저 말 자체가 이제 이 12월 9일 날 어떤 이 탄핵안을 이제 표결함으로써 사실
헛말이 되어버린 것인데 사실 저 말 때문에요. 어저께 지난 주말에 국민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정현 대표가 장을 지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친박 의원들이 계속 저런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 어떤 입장에서 보면 뭐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든지 내 손에 장을 지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국민 정서를 더욱더 자극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장을 지진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어떻게 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궁금하지만 사실은 뭐 이정현 대표 시간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감 시작되기 전에 정세균 대표 발언을 가지고 그때도 정세균 의장이 물러가든가 내가 죽든가 결판을 내겠다 했는데 일주일도 못 가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얘기도 그런 연장선상의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요, 오늘 이제 탄핵 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청와대가 어떻게 이제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친박 의원들이 일제히 말문을 닫은 다음에요. 박 대통령이 혹시 이번 주에 4월 말까지 퇴진하겠다 혹은 즉각 내려가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을지 대국민 담화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국민들의 탄핵 열기를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4월 퇴진을 밝혀가지고는 그거는 국민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에는 뭐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결국은 즉각 하야 문제나 즉각 퇴진을 얘기를 하거나 즉각 퇴진과 함께 사법 처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수준까지 가야 그래야 이제 분노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박 대통령이 사법 처리 받는 문제라든가 즉각 하야를 얘기하고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수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이걸 다 인정하고 과연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4월 퇴진, 6월 대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민심을 거스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월 퇴진, 6월 이제 뭐 대선 그렇게 뭐 탄핵으로 가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 탄핵으로 가게 되면은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이제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탄핵이 되고 나면 대통령은 현행법상 사임을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회법 134조에 보면 소추 의결서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결국 이 법대로면 대통령이 탄핵이 된 뒤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임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뭐 많이 모여야 한 100만 정도 모이지 않겠는가라는 그 정도 예측을 했었고 청와대도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즉 이제 대통령이 막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만나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경우, 그다음에 비박계 의원들을 만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좀 뭐 중진들을 어떤 만나는 경우, 뭐 이런 등등을 해서 대통령 메시지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었는데 문제는 그날 집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국민들의 요구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것이 되면서 모든 시나리오를 일단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정말 이제는 눈물로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방법 아마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4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을 그동안 많이 번복해 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 받겠다고 그러다가 또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여론들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와대의 대응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실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저는 뭐 실기라든가 내용에 관계없이 7, 8일쯤에는 대통령이 어떤 형식이든 뭐 말씀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9일 탄핵이 뭐 가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결이 거의 된다고 본다면은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에서 결정이 내리면 대통령은 그걸로서 끝나기 때문에 뭐 9일 탄핵 이전에 뭐 비박이든 무슨 그런 것을 떠나서 국민한테 정말 자기의 이야기를 한번 하는 그런 기회는 갖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감성에 호소하는 정책은 전혀 이제 그 작용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서문시장도 좀 탈이 있었죠. 이제 보면은 주된 것이
그 탄핵 소추의 주된 내용이 그 공소장에 관한 것이거든요. 근데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적 없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뭘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변 사람을 관리를 잘못한 그 잘못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탄핵받을 이유도 없고 사임할 이유도 없죠. 네. 그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국민들 여러분 뭐 저를 뭐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죠. 기본 네.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사실 청와대에서 별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카페 네, 뭐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땐 더 이상의 시나리오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 네.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 외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지는 없다고 보는데 그 지난번 3차 담화 때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또 한 번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뭔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현재 상태대로 비박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거의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마이크 앞에 설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오늘 결정적인 정보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한 분들이 국정조사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빈 의자가 군데군데 뛰었던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했던 국정조사 보시겠습니다. 참